밴돌의 소리 속에 쪽배를 노저어가는데 해저물녘 구름놀은 멀리 흘러가려 하네. 안개 낀 물결 30리가 모두 한 가지세. 강가 늘어진 버들은 모두 이름난 누대일세. 한강변 정자에 올라 시를 읊고 친구들과 시 얘기를 나눕니다. 19세기 중반 조선 후기의 얘긴데요. 당대 이름난 여류 시인 5명이 모인 삼호정 시사. 그 중심엔 원주 출신의 금원 김씨가 있었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품은 그녀들의 아름다운 시세계로 떠나봅니다. 남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상상에 맞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살에 나가면서 얼마나 자기는 불안하고 두렵고 했겠어요. 아무리당당해도. 나에게는 뛰어난 글재주가 있는데 이것들을 썩히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 여성의 그 노벨 문학상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효숙 박사님, 당시에 여성들이 시를 짓고 문집을 내고 뭐 이런 그 시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게 가능했던 시대였을까요? 네. 그 시를 짓는 활동은 네. 워낙에 개인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사임당 선생님이나 또 난설원 선생님 같은 경우 시를 많이 남겼고 또 그런 분들 이외에 기녀 출신 중에서도 황진이라든지 또는 매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를 많이 지으셨죠. 문제는 이 시를 짓는 행위가 개인적인 행위에서 대체로 끝나거나 아니면 시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문의 범위를 이제 넘지 않았다라는 데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반 그 여인들이 집안을 넘어서 여인들끼리 모여서 시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금원 선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의 주제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이 시인 모임인 삼호정 시사입니다. 이게 어떤 모임인지 먼저 홍 교수님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이제 이 삼호정이란 말도 그렇고 시사라는 말도 좀 생소할 겁니다. 예, 생소할 건데 우선 여기서 이제 그 삼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이름인데 그 말씀부터 좀 드리면 그 지금부터 한 180여 년 전에 서울 용산 일원의 그 한강변 여인들 5분들이 여기에 자주 모입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여류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삼호정이고 이분들이 여류 시인들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시문이라든지 물론 거기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랬겠지만 주로 이제 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묶어서 시사 또는 시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문학 동아리? 그게 여성 문학 동아리 또는 여성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문화 살롱 이거를 차렸던 그런 것이 이제 이 삼호정 시사라고 이렇게 불려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혁 선생님께서 금원 김 씨의 흔적을 찾아서 다녀오셨죠? 여러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
이 땅에 살다 간 천재 여류시인 금원 김씨와 박죽서. 이곳은 금원 김씨와 박죽서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전해지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입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은 규방에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는데요. 불과 14살의 어린 한 소녀는 바깥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남장을 한 채 전국 유람을 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시가 담긴 기행문 호동설악기는 이렇게 어린 그녀의 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섯 명의 여인들로 구성된 시단 3호정 시사를 이끌었던 금원 김씨와 그녀의 여동생 경춘, 그리고 동네 친구였던 박죽서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이곳 원주시 봉산동 일대엔 안타깝게도 그녀들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요 비석이 있어요. 나가보면 옛날 요 절터거든, 절터. 절터에 절이 없어지고 비석만 지금 단간지주지. 네. 단간지주만 동네에 나 있고. 그다음에 저 보면 저 아파트에 보면 배말이라고 써 있죠, 저기. 예, 저쪽에. 옛날 저게 배밭이 있었다고. 생가터라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사라졌어도 그녀들이 이곳 원주 출신이라는 증거는 금원 김씨가 쓴 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기행문 호동설악기에 보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봉산의 배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 속에서 자신은 관동의 복례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곳 강원 감령 후원 깊은 곳에 복례각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주 오르던 정자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를 복례산 사람이라고 했던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 가명이잖아요. 네. 이 가명은 어떤 곳이죠? 네, 강원 가명은 태종 이성계 때부터 고종 때까지 관찰사가 근무를 하던 곳으로, 그 관찰사가 근무했던 곳은 선화당인데요. 네. 우선은 그 선화당에 와서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포정루와 중산문과 내산문을 거쳐서 선화당에 오면서 이제 관찰사를 영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곳에 복례각을 다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금원 김씨가 어린 시절 올라가 자신의 꿈과 문학적 소양을 키웠을 복례각을 머지않아 다시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원주의 금원 김씨의 흔적을 더듬어 보러 가셨는데 정작 금원 김씨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 있는 흔적은 찾기 힘드셨다는 거네요. 예. 금원 김씨 또는 김금원 어떤 분인지 홍 교수님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죠. 예, 금원 김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금원이라고. 예. 금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호입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김금원 또는 금원 김씨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박죽서라고 하는 천재 여류신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금원 김씨의 동생이 되는 경춘. 그러니까 굳이 성을 붙이면 김경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조선 사회의 3대 시기 중에 한 명으로 꼽고 있는 운초라고 한, 또는 부용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산 이렇게 해서 그 강원도 원주분이 이제 3분이고 나머지는 뭐 성천이라든지 이제 다른 비강원도분 이 5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3호정 시사였고 예. 거기에 리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원 김씨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알려진 걸로만 얘기를 하면 지난 그 19세기에 금원 김씨는 원주 지역의 사대부가에 이 서녀로 태어나가지고 14살에 그 세상을 좀 알고 싶다. 예. 상당히 호기로운 그 당시에 14세 소녀가 그러네요. 세상을 알고 싶다라는 그 일념하에 이 남장을 합니다. 남자로다가 이제 변장을 하고 이 제천의 의림지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주유해요. 뭐 예. 사거리 뒤진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서 1850년에 자기가 그 기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도 나왔던 호동설악기, 네.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책으로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산악인이자 여행 작가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호동설악기에 들어있는 글들이 명문이라서 당시에 그 풍류객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일러서 규수 사마자장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좀 어렵죠? 예. 규수라고 하는 것은 여자란 뜻이고 사마자장은 우리가 그 사기로 잘 알려져 있는 사마천. 예. 사마천의 자가 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천이 되겠죠. 사마자장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이 규수 사마자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여인 사마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 문명을 날렸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이분의 그 나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김덕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김덕희의 육촌 동생이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입니다. 예. 추사 김정희가 나중에 그 자기 이제 육촌 형수가 되겠죠. 이 형수 그 금원김 씨의 글을 보고서는 평가하기를 우리 집안에 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 시를 아주 잘 짓는 여인이 있다. 예.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대단한 평가를 받았던 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 14살 때 세상을 유람하고자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낯선 곳으로 뭔가 여행을 막 떠나보고 싶은 곳은 이게 모험심이나 이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14살 소녀 김금원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금원은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 박사님? 네, 호동선악기 앞부분을 예. 보면 이제 금원이 왜 여행을 떠나고자 했느냐에 대한 어떤 선언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산하를 보지 않으면 마음의 궁량이, 그러니까 네. 그 스케일이, 지금 말로 말하자면 스케일이 작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못하면은 견문이 좁아진다. 근데 그럴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대부가 그 선비들이 갖는 그런 산수관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근데 금원 스스로도 그런 산수관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나에게는 뛰어난 글재주가 있는데 예. 이것들을 썩히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결행에 나섰다. 이런 도입 부분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도 잘 써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인님 어떤가요? 여행 다니는 게 작품에 영향도 많이 주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창작 활동하고 여행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든 소설이든 철학이 겸비되어야지만 좋은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네. 생각하는 폭이 깊어지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 요즘 인기 가수 장민호라는 가수의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노래가 여행 갑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픈 마음 낫게 하리라.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삼호정 시사를 함께한 경춘, 죽서, 운초, 경산 그리고 이 금원인데요. 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박죽서는 금원 김 씨하고 이제 같은 지역 동창, 친구라고 했고 경춘은 김금원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두 명은? 이 경추는 그 한때 그 원주 가명에 아까 나왔던 원주 가명의 그 영기였어요. 네. 영기. 그 가명에 있는 기생을 영기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한양에 그 홍태수라고 하는 사대부의 소실이 됩니다. 소실이 돼서 되는데 이 언니 금원김 씨가 자기 동생 그 경춘에 대해서 평하기를 내 아우 경춘은 상당히 총명하고 단정하고 또 경사에도 능하다. 그러니까 뭐 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예. 경사에도 능하고 시 또한 뒤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 이 삼호정 시사 그 발문에 자기의 글이 하나 있어요. 그 발문 이외에는 안타깝게도 이 경춘과 관련한 시문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박죽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원김 씨의 절친이었어요. 동양 절친. 네. 같은 고향의 동양 절친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이 사대부, 이 한양 사대부에 그 서기보라고 하는 분의 그 소실이 됐고 아주 천재였어요, 천재. 네. 그래서 10살 무렵에 이미 이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서는 시를 잘잘잘잘 이렇게 읊고 할 만큼 이 천재성이 돋보였는데 이분이 요절합니다. 30 넘어서 곧 죽어요. 요절. 천재 뭐라니? 천재방명? 방명인가 본데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시댁 쪽에 그 친척이었던 이 서돈보라고 하는 사람이 죽서 시집을 166수를 묶어서 냅니다. 내고서는 평가를 하기를 죽서가 만약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 대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그쪽 여인들은 비교조차 안 됐을 것이다. 박사님, 그러면 운초랑 경산이 남았잖아요.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운초 같은 경우는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용이라고 하죠. 네. 당대에 아주 이름난 시기 출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시를 잘 짓는 기생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성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를 짓는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당시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천 김희양 선생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삼오정 시사의 경우 삼오정이라는 공간에서만 시를 지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오정 이외에도 시를 지었던 공간이 2곳 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강로라고 하는 곳하고 일벽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운초의 남편인 김희양 소유에 있었던 곳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강로라는 곳이고, 또 운초뿐만이 아니라 경산의 경우도 이제 문화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기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당대 순조 임금과 인척관계 왕족이라고 하는 이경신 선생의 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경신 원래는 이제 삼오정 시사에서 활동했던 또 장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벽정이라는 공간인데, 그 장소는 원래 이정신 선생의 외조부 소유였던 것을 이정신이 당대에 보수를 크게 해서 시사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초나 경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삼오정 시사의 주된 멤버이기도 했지만, 또 그들이 살았던 공간, 또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오강루나 일벽정 같은 곳이 또 삼오정 시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문학의 장소 중에 하나였다. 그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삼오정 시사가 갖는 가치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조선시대에 물론 제가 여인들이 시를 짓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그 자체가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것도 되게 규방가사라 해가지고 방 안에서 홀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슨 헌안서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규방, 그러니까 여인네의 방에서 밖으로 끌어낸 거 아니에요. 아까 삼오정이라고 하는 정자로다가. 그러니까 공개를 했다. 문학활동을 갖다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던 거를 드러내가지고 상호 교류를. 그러니까 이제 시사가 되고 시회도 되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식의 문학활동이 이루어진 거는 조선시대에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여류문학으로는.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호방하고 기질이 당당한 그런 측면이 우선 그분들한테 있었기도 했겠지만은, 또 하나는 남편들이 묵인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남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그거 예를 들어서 자꾸 나가가지고서 정자에 가가지고서는 시 짓고 그러면은 그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수 아나운서나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러지. 저는 근데 오케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그걸 묵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의 어떤 면에서 시대상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9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19세기 당시는 이제 양난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그 뭐라 그럴까 이 사회가 점차 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그전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사회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미 청나라 중국에서는 이 문학 활동도 상당히 개방적이라서 특히 여류 문학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예. 그럼 박사님, 남자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뭔가 남성분들은 더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일단 그 시를 짓는 일이 사대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었고 또 의무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대부 양방 사대부들이 모여서 서로 시를 짓는 일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무슨 시사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빈번하게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이 문학을 창작하는 계층이 점차 넓어지게 되고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문학에서 소외됐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시사라고 하는 본격적인 시 창작 활동을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이제 사무정 시사가 이제 그 19세기 중반이니까 그 앞선 시기 이 18세기 중반쯤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들어봤던 박제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 이 서울의 종로 그 탑골공원 주변이라고 하는데 그 백탑 부분에 모여 사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명문가의 서울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신분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가문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은 이제 박제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 백탑 시파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 활동, 문학 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아주 큰 그 시회, 시사가 있었다고 보겠고요. 그 이후로 내려가다 보면 여항 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중인층들이 만들어내는 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중인을 맹주로 하는 송석원 시사라고 하는 옥계 시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그 송석원 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 김홍도 선생의 송석원 시사 야얀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당대 유명한 시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회에서는 시회에 나가서 서로 시를 주고받고 하는 행위가 마치 맨손으로 나가서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시작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백전, 흰백자 써서 백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웃으면서 껄껄하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열한 자존심과 실력 대결의 장이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서로의 발전을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네요. 진짜 이 시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박죽서의 시인데요.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요. 늦봄에라는 시인데요. 향 피우고 부들 자리에 책상 다리 하고 앉아 책 속에서 세월 보내니 마음 절로 편하네. 꾀꼬리 울음소리 그치자 해는 저물어 가고 꽃향기 이제 맑은데 봄은 이미 가버렸네.
좋죠, 시가. 네. 그래요. 꽃향기 이제 맑은데 봄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 시를 쓴 박죽서의 호는 반아당이라고 하는데요. 반벙어리라는 뜻이죠. 이 반아당이라는 호가 요즘 이 시대 시를 쓰는 저에게도 네.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시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쓰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은 점점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발표를 하고 싶어져요. 예. 비록 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인간이면 자신이 잘하는 일로 세상에 이름을 내놓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온 정신을 다 쏟고 온 육감을 다 쏟아내서 쓴 시가 한 편도 발표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네. 이 여류 시인들이요. 네. 지금도 그런 시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시를 써도 단 한 편도 전국적인 시 문예지에 실어보지 못하고 네. 사라져가는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삼오정 시사를 결집했을까? 예. 아마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모여서 자신들의 시를 서로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그랬던 것이 창작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삼오정 시사가 만약에 이 5분들이 뭐 60, 70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더욱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흩어졌다는 얘기. 흩어졌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어떻게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왜? 기록이 없으니까. 예, 기록이 예. 없으니까 모르는데. 우선 그러다 보니까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삼오정 시사의 멤버들의 그 면면이 전부 사대부가의 소실들이잖아요. 네. 본부인이 아니고 소실들이었던 만큼 이 온전한 가정에서 그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속사정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표면적인 이유는 우선 박죽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살 간 넘어서 요절을 우선 그러니까 멤버가 하나 자동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알려지는 얘기로는 금원김 씨도 남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남편 그 김덕희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약속이나 한 듯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궁금한 점을 모아왔습니다. 삼오정, 정자인가 살림집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박사님. 이 소실이었기 때문에 금원 김 씨가 본가가 아니라 이 삼오정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뭐 채소도 심고 정원도 가꾸고 이랬다고 해요. 그럼 뭐 지금 생각할 때 뭐 별장 같은 개념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자 같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그 삼오정의 정자가 정자니까 예. 정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남편과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별장에 달린 정자일 테고 우리가 삼오정 시사에서 이야기하는 삼오정은 단순히 정자 그 용산에 있는 그 정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모여서 시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문학의 탄생 장소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남장 여인의 전국 일주. 그녀는 어디서 묵었나?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궁금한 거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교수님이 그리고 똑똑하셔서.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 아나운서 빼놓고 유일한 남자인데 왜 남자한테 여자가 어떻게 했겠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장을 했으니까 네. 남자로 봐야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저 골탕 먹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이 질문이 곤란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뭐 이 막내가 지금 질문을 줬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어떤 기록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네. 제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 잠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막이나 또는 그 여각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는데 자 같이 이 동숙을 하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어려웠을 거 아니냐. 돈 많이 주면 독방 주지 않았겠어요? 예, 돈 많이 주면 그랬을 것 같고 특히나 화장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화장실은 어떻게 썼겠냐? 지금처럼 무슨 남녀 뭐 화장실이 구분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원김 씨 부모가 이 딸의 그 집요한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유람을 허락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또 유람길에 가마를 타거나 걷거나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내보낼 때는 그냥 홀로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가드를 붙여서.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수발을 들게 하는 누군가. 가마도 타고 이랬다는 얘기는 돈도 상당히 그 집안에 있었고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딸내미 그 유랑 간다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줬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우리 그 김현수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등치도 좋고 잘생긴 보디가드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경우든 이 여인들의 문밖 출입조차 그 어떤 면에서 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14살 소녀의 몸으로 천하를 주유할 생각을 한 금원 김씨 자신도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한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은 허락한 부모도 대단하다 해서 일찍이 그런 이례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금원김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추정도 해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프로그램 녹화 전에 유슬기 아나운서와 함께 이제 MC 간의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집중 궁금한 점이 나왔었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여자가 남장을 하는 그런 드라마 역사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근데 지금 김금원이 남장을 하고 전국 일주를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남자구나, 선비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했을까요? 티가 안 났을까요? 하게끔 만들었겠죠? 최소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14살에 나가면서 얼마나 자기는 불안하고 두렵고 했겠어요. 아무리 당당해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전혀 티가 안 나도록 최대한 꾸미지 않았겠느냐. 그냥 네 잘 갔다 와라. 그래 너 그 머리나 묶고 상투나 틀고 이러고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니. 네, 제 생각에는요. 그때 14살이면 결혼을 할 나이도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른 나이예요. 그래서 금원이 부모한테 조를 때 제가 지금 어려서 나중에 여행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나이에 자꾸 결혼이라고 그러죠.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살이니까 아마 18살쯤, 17살쯤 시집 가는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렸기 때문에 남장을 해도 조금 미소년 같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여행을 갈 때 수레를 타고 갔다 그러죠. 그 앞에 이렇게 휘장도 있고 그 휘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밖을 보면서 수레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보디가드가 이 수레를
뭐 자동차처럼 예, 예. 운전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들고 가거나 뭐 그랬으면 보디가드가 분명히 있었죠. 네. 그 약간의 미소년이어도 안전은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글을 배운 덕에 일찌감치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금원 김 씨는 담장 밖 세상을 직접 보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되는데요. 꿈에 그리던 세상 여행을 떠난 뒤 자신의 모든 여행 과정을 기행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동 설악기죠. 충청도 호서 지방의 호,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동, 평양과 의주 등 관서 지방의 서, 그리고 한양의 낙을 따서 책 이름을 호동 설악기라고 한 건데요. 제목 자체가 그녀의 여행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행길에 나선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4살. 걱정하는 부모를 설득해 남장을 한 채 전국 팔도를 유람했던 건데요. 어린 금원의 배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금원은 여행을 하며 느낀 인생관과 당시의 사회에 대한 생각을 책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산악인이자 여행 작가의 기행문은 그렇게 그녀의 기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속의 이 풍경을 보니까 저도 그 등산을 또 해보고 싶네요. 평소에 늘 이제 저는 등산을 하고 싶어 했어요. 늦지 않은 것부터 가보시는 거. 마지막 한 산부터. 근데 오늘 이 호동 설악기, 지금 자세한 그 유래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금원 김 씨의 호동 설악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 교수님, 이 호동 설악기는 어떤 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호동 설악기는 뭐 기행문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호동 설악이라는 게 호라는 게 이제 충청도 지역을 호서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 4개군을 돌아요. 예. 그래서 그 충청도를 그 호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고, 동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관동 지방이라는 게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이라든지 관동팔경이라든지 또 설악산, 특히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설악산에 대해서 이 설악산을 세상에 좀 알린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금원 김 씨입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의미의 동, 호동, 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의주 부윤으로 남편이 이제 가는데 그때 따라가서 이 느낀 거를 썼기 때문에 그 관서지방, 예. 평안도 관서지방 쪽에 서, 그 다음에 락은 한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동설악 예. 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행문이죠. 기본적으로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단순한 우리가 아는 기행문으로서의 어떤 여정만을 적은 게 아니고 자신이 느끼는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간관, 또 우주관, 예. 뭐 세계관, 뭐 또 특히 남녀의 문제, 남녀관,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응축한 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에 뛰어난 한 여류문인의 어떤 절절한 삶의 자취를 담고 있는 종합 문집이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사님, 그럼 호동설악기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지. 김덕희의 소실로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세의 여행을 출발하기 시작해서 김덕희와 결혼하기 이전에 호서지방, 그다음 관동지방, 금강산,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관왕묘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유람이라고 본다면 김덕희와 결혼한 이후에 이제 2차 유람으로 의주를 가죠. 의주를 가는 그 길목에서 평양이라든지 관서지방을 쭉 유람을 하고 의주에서 한 2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주의 어떤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 또한
또 중요한 자료적인 가치, 그 당시의 풍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주에서 돌아와서 삼호정에서 살면서 이 삼호정 주변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삼호정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행문과 그때그때의 감상들을 시로 담고 있는데요. 수록된 시가 26편 정도 됩니다. 물론 한시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산 그리고 관동팔궁 관동팔경 특히나 이 금강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금강산에 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한 대우법을 쓰면서 정말 문이라고 하지만 문장이라고 하지만 문장이라기보다 시에 가까울 것 같은 한 글자 한 글자들을 얼마나 정치하게 꾸며놨는지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금강산이나 또 관동팔경, 설악산을 어떻게 이 호동설악기에서는 담고 있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느껴보죠.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악산입니다. 금강산이 워낙 이 사대부들한테 그 유람 문화의 어떤 꽃이라고 우리가 몇 차례 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감을 상대적으로 잃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설악산을 갖다가 조선시대에 설악산의 명성을 그나마 부지해주고 띄워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상김인데 상김. 매월당 김시섭. 김시섭이가 뭐 오세암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김시섭이. 그 다음에 김사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사면. 그 다음에 금원김 씨. 이 세 분이 이 설악산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다가 알려준 공로자가 되겠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원김 씨의 설악을 예찬한 시 한 수를 제가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악산 천봉우리 우뚝 하늘 나머지에 꽂혀 있어 가벼운 안개 처음 거치니 그림도 이만 못하네. 조아라 설악산 경치가 기절한 곳. 대승폭포가 여산보다 낫구나. 호동설악기, 이거 현대판으로 이렇게 잘 나온 책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호동설악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유 시인께 여쭙고 싶네요. 호동설악기는 우리나라 여성 문학 사상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어떠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동설악기의 저자, 금원가, 회원 여러분께 애정어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오늘 시간여행 탐험, 오늘도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또 조선 전기만 해도 여성들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또 상속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지위 차이가 크게 남성이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조선 후기 가면서 이제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의 가정은 그겁니다. 만약에 조선 후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금원 김 씨가 살았던 시대 또는 이 삼호정 시사가 활동했던 시대, 그 시대까지도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면, 그리고 이런 서녀나 서자의 차별이 없는, 그런 신분의 차별이 없는 사회였다면 과연 조선시대 문학, 특히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가정을 한번 가볍게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역시 여성이신 이효숙 박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떨까요?
저 같은 학자가 연구해야 될 게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금원과 네. 삼호정 시사의 활동이 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고 예. 또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그런 금원의 가정- 가치가 예, 예, 죽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호 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시대 문학이 좀 더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여성의 그 노벨 문학상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네, 작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 여성 작가 중에서. 예. 그래서 세계의 문장가들과 문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여성이 이름을 딱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네. 갑자기 확 이렇게 기대가.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볼게요.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두 손으로 해야 할 일을 한 손으로 500년 동안 한 것과 마찬가지죠. 네. 절반의 힘, 절반의 창의력을 500년 동안이나 묶어 놓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500년 동안 만약 남성과 여성이 힘을 합쳐서 500년 동안이나 역사를 다듬고 문화를 꽃피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멋진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학을 하시는 분이 그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멋지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멋지시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좀 괴를 같이 하는데 이 조선 시대의 우리가 아는 여류 문학의 주류는 뭐랄까 이 억압된 삶에 들어있는 어떤 정한의 문학 뭐 이런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가정을 하듯이 남녀가 평등하고 또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면 전반적으로 그 기조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지위도 넓어지고 뭐 거칠 것도 없고 말이지 평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규방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즉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쪽에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의 일종의 그 참여 문학이라든지 이 실천 문학에 광풍이 불지 않았겠는가. 오늘날 활동하는 시인들 중에도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40대 시인 중에 김선우 시인도 강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이시자 시인도 우리 강원도 양구 출신이십니다. 강원의 여류 시인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